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부장님 정우군. 오늘도 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며 화를 내십니다. 정말 제가 정말 무능한 걸까요? 퇴근길 생방송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진행하면서 직장 생활의 고충을 호소하는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상사 스트레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상사가 하는 말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연에 제가 붙인 이름은 부장님 정우군입니다. 부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부장님도 답답하시겠죠. 왜 단번에 못 알아듣는지. 직장의 업무가 날마다 새롭고 때마다 색다른 게 아니죠. 각자 혹은 각 부서 담당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부장님은 답답해 하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 속상한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부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자입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하죠. 말하기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 청자 청중의 이해입니다. 부장님이 놓친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강의하던 시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매주 녹음 과제를 내줬습니다. 꿈이라는 과제로 1분짜리 스피치를 하세요. 상대는 여러분이 졸업한 초등학교의 후배들, 현재 6학년인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린 후배들에게 대학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과제를 줍니다. 꿈이라는 주제로 1분짜리 스피치를 하세요. 대상은 이번에 우리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입니다. 그럼 그때 알게 되죠. 아하, 같은 주제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부장님은 그걸 모르셨네요. 부장님은 자신만 생각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직원은 못 알아듣지요. 같은 업무에 관해 말을 한다 해도 부장님과 직원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은 다릅니다. 부장님이 부수장 회의, 다른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전체 업무의 100%를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 즉 일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업무 전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요. 그러니 100을 아는 사람이 50이나 70을 이야기하면 10 정도만 아는 사람은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꿈이라는 주제로 말을 할 때도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인지 대학 새내기에게 들려줄 이야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팀장에게 할 말을 팀원에게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장님의 말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나는 무능한 게 아닙니다. 부장님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장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말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장님은 업무를 지시할 직원만 생각하며 말을 하면 될까요? 그럼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까요? 글쎄요, 저에게 묻는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할 때는 누가 듣는지부터 생각해야지라고 마음먹은 후에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잘 알아들을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부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말을 잘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준비한 우리 팀 프로젝트를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라든지요. 직원에게 말을 해야 하는 부장님보다는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직원이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학생이 더 많을 테니 발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짚어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보다 두렵다고 하는 것이 남들 앞에서 말하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두렵고 싫으냐?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사를 하느니 관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요. 제리 펠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희극인이자 작가인데요. 아시죠? 미국의 장례식 문화,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나오잖아요. 고인의 친구나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과 고인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추모합니다. 멋진 조사는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웃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되고 싫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까요? 그러니 발표를 앞두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조별 과제를 내주면 제일 먼저 누가 뭘 맡느냐 조원들끼리 의논을 하죠. 그때 제일 먼저 하겠다고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게 바로 자료조사입니다. 다음이 PPT 등 발표 도구 제작, 맨 마지막이 발표죠. 그만큼 발표가 하기 싫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제 수업은 말하기, 특히 공적인 말하기 수업이니 모든 팀원이 자료조사도 나누어서 하고 발표 도구 제작도 함께하고 이에 나와서 발표할 때도 다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싫죠? 몇 사람 말고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싫다고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못하고 못하면 안 하게 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앞으로 면접을 보든 발표를 하든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연습하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누가 따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서 이번 학기 끝날 때쯤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게 해봅시다. 누구에게나 말과 발표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러니 위안이 될까요? 조금 더 위안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기본적인 말하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가 아니라 청자입니다. 쉬엄쉬엄 꾸준히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서 경주를 합니다. 엄청나게 속도 차이가 나죠. 중간에 잠들지 않으면 당연히 토끼 승. 그러니까 토끼는 컨디션 관리 잘해야죠. 그 전날 넷플릭스 드라마 8편 이어서 보느라 밤새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게 아니라 둘이 나란히 간다면 어떨까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첫째, 토끼가 거북이한테 맞춘다. 둘째, 거북이가 토끼한테 맞춘다. 셋째는 제3의 방안으로 토끼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거북이는 속도를 2배로 낸다. 그러면 둘이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우선 3번은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토끼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거북이는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왜 거북이가 그렇게 느리게 가겠습니까? 반면에 토끼는 원래 빠르게 뛰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에게 속도를 반으로 줄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북이에게 속도를 2배로 올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2번도 땡이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럴 때는 전적으로 토끼가 속도를 맞추어야만 나란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들은 거북이들은 야호 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반면에 토끼들은 고개를 갸웃하겠지요. 아니, 거북이들은 천년만년 거북이로만 살 건가? 미안하지만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토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거북이에게 맞춰야만 한다는 건가?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닐 거예요. 20대 80 법칙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즐겨 입은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다. 백화점 하루 매상 중 80%는 그 백화점 장볼인 20% 손님이 올린다.
근면하게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고 이들이 나머지 80% 개미들을 이끌어 나간다. 이런 거죠. 토끼 당신은 지금 이 달리기에서 20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80인 거북이들을 이끌면서 속도 맞춰 함께 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토끼나 거북이의 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들판에서는 토끼 당신이 유리하지만 바닷속에서 달려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요. 벌써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닷속에서 달리기, 아니 헤엄치기를 한다면 거북이가 20, 당신이 80일 거예요. 거북이가 당신을 등에 업고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헤엄치며 가겠지요. 그러니 이 들판에서는 당신이 좀 힘들어도 기다리기 지루해도 참아줘요. 기다렸다 같이 가고 속도 맞춰 함께 움직여줘요. 언젠가 바다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평생 당신은 들판에서만 뛰어다닐 거라고요? 바다 같은 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토끼 당신이든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뛰는 얼룩말이든 모두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누구나 8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 20으로서 열심히 살아오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본 덕분에 이제 20이 된 젊은 세대가 80이 되어버린 당신을 이끌어 줄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토끼 당신, 거북이를 데리고 경주 같은 거 하지 말고 함께 가면 어떨까요? 불평불만 접어두고 걸어가 봅시다. 쉬엄쉬엄 그렇지만 꾸준히. 그러니 이 들판에서는 당신이 좀 힘들어도 기다리기 지루해도 참아줘요. 기다렸다 같이 가고 속도 맞춰 함께 움직여줘요. 언젠가 바다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민밀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내일부터 하시겠어요? 네, 읽을까요?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2장 할 차례예요. 2장이요? 네. 네. 말을 이해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줄 일은 이것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 언어에 관심 있는 제가 2022년 개봉 영화 중 가장 흥미롭게 본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박해일이 맡은 장혜준은 한국어, 탕웨이가 연기한 송설애는 중국어로 말하며 서로 서툰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했을까? 박해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렸어요. 설애는 중국인인데 한국어가 부족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탕웨이 씨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장혜준의 한국어 대사를 녹음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해 왔어요. 저 역시 중국어로 말하는 설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이런 과정이 서로의 역할에 대한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서툰 상대의 역할과의 소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애가 쓰는 한국말은 구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에 가깝죠. 마침내, 단이란 같은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좋은 표현을 다른 문화권 사람이 쓰니 독특한 느낌을 주죠. 감독님은 이런 영화의 무드로 생각하신 듯 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점이 우리 영화의 차별화된 재미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외국인 사이,
며느리와 아주 잘 지내는 한국인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있나요? 우리 집에는 외계인이 살아 괴로운 표정으로 말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아들이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푸념이었죠. 외계인이라도 외국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통할 수 있는데 같은 한국인끼리는 그게 참 어렵죠. 한국어로 말하는데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 말을 알아듣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머리가 굵은 아이와 무르르듯이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여겨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자라난 나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후에 태어나 자란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겠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래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당연하다 여기고 어쩌다 알아들으면 작은 기적이라고 여겨 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름을 물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만큼 이런 순간은 참 불편하지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간혹 행사 사회를 보거나 강연을 하러 먼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고맙게도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시기도 합니다. 개찰구 앞에서 만나든 주차장에서 만나든 그분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살갑고 친절한 분이 나오시면 편합니다. 알아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추임새만 조금 넣어드리면 지난달 강연에는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하시죠.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이죠. 말없이 가는 게 편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색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차가 신호에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 지역에 관련했어요. 5년 전쯤에 여기서 온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X역이 따로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요? 다행히 거리가 멀지 않아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꾸벅 인사를 한 후 떠나시고 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옆에 계십니다. 대기실도 안내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계속 같이 계시는 겁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손도 씻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거울 보며 화장도 고치고 싶은데 말이지요. 강연 내용도 점검하고 싶은데 계속 함께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 아까 그 얘기를 또 꺼내봅니다. 5년 전쯤에 여기서 온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X역이 따로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요? 간단한,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어색한 침묵. 이럴 때는 이름을 화제로 올려보라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서양에는 이름을 지을 때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유명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지만 동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자연스럽게 화제 삼아 보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한글 이름이지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이름의 뜻도 물어보고 형제 자매도 한글 이름을 쓰는지 물어보고 제 얘기도 조금 해봅니다. 저는 한자 이름에 비단금 여자 희자를 씁니다. 비단 같은 여자가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예쁜 이름, 한글 이름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다행입니다. 3, 4분은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제가 아는 누구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진 분에게는 말입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한 반에 이름이 같은 친구가 여러 명 있었을 때 1번, 2번, 3번으로 불리거나 ABC로 불린 경험이 유쾌한 기억일 리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이름은 고유함과 내밀함을 훼손하지 않는 마지막 것. 동명이인이 있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쓴 시인도 있거든요. 새로운 별을 발견하거나 법칙을 찾아낸 사람도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이름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죠. 초면에 이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마이금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분은 많았지만 어떤 분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친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요. 친밀감이나 부담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름을 물어보라는 얘기에는 머릿속 생각을 제대로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죠. 초면에 수 인사가 어려운 건 우리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색한 시간이 예상되는 순간 먼저 말을 붙여보세요. 저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위로는 한 박자 늦게. 말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로 마음을 달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로는 언제나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직업 덕에 종종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을 곁에서 봅니다. 유명이란 이름이 나다라는 뜻이지요. 그 뒤에 세금이 붙은 것이 바로 유명세입니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와 스포츠 기사 밑에 댓글을 쓸 수가 없지만 여전히 포털 사이트 동영상 클럽이나 유튜브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유 없는 비난이나 욕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명세입니다. 유명세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시들게 되는데 그럴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버티던 후배한테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냐고 톡으로든 문자로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괜찮을 거라는 건 그 사람도 알지 않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괜찮다고 하자니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자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고. 괜찮아 뒤에 물음표가 붙을 상황이라면 굳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맙시다. 괜찮아 뒤에는 느낌표만 붙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말이죠. 괜찮아,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야말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박자 늦추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당장 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겠지만 한 호흡 쉬는 것, 한 호흡 쉬는 거죠. 이미 저 하는 건가요? 예. 18년 넘게 진행하던 아침 프로그램을 그만둔다는 기사가 나던 날과 그만두던 날, 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줄잡아 300에서 400개는 됐을 겁니다. 2G 폰을 쓰던 터라 메시지 보관함을 바로바로 비워야 했습니다. 100개가 넘으면 문자를 못 받았거든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지우기 바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썼다면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간직했을 텐데요. 일일 기억도 못할 만큼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분들에게 뒤늦게나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늦은 오후에 연락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신 것이지요. 어제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았을까 생각하셨겠죠. 이틀 뒤나 사흘 뒤에 연락해 온 분도 계셨어요. 그런 문자는 대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하려다 얼마나 많은 분에게 문자가 올까 싶어 일부러 며칠 기다렸다 보냅니다.
하여두푼 분들이었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위로의 말은 한 박자 늦어져도 좋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배워서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하루 이틀쯤 기다렸다가 수많은 문자 세례로부터 해방됐을 무렵 문자를 보냅니다. 이금희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의례적인 인사도 못 쓰겠네요. 마음 많이 아프셨지요. 제 위로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금희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의례적인 인사도 못 쓰겠네요. 마음 많이 아프셨지요. 위로의 말은 한 박자 늦어져도 좋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야. 말 그대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음이 내키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지내지만 이유도 없이 마음이 틀어지면 연락조차 안 되는 남자. 걱정만 시키고 애만 태우더니 이별도 결국 최악이라는 잠수 이별을 택한 남자. 저만 몰랐나 봐요. 그가 나쁜 남자라는 걸.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말릴 때 서운하기만 했죠. 왜 내 연애를 참견할까?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태우고 속 썩는 사람도 나고 좋아하는 것도 난데 왜 다들 헤어지라고 하는 거지? 그땐 몰랐습니다. 헤어지고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나쁜 남자였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였구나.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훌쩍거리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을 사귀어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그런 건가 봅니다. 연애든 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지만 꼭 참아주는 것, 그렇게 믿어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겁니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저도 따라해본 적이 있었어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던 후배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가 있다며 뒤늦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배는 대학 강단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했죠.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봐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학력은 높은데 경력은 없고 나이는 많은 신입사원을 어느 회사에서 반기겠어요.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오기는 했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밖에 못 주지만 대신 경력을 쌓을 수는 있다고요. 후배는 고민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보수를 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지, 꿈을 쫓아야 할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적당한 자리를 찾아야 할지, 말로는 고민된다고 했지만 후배 표정은 아니었어요. 생계만 꾸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토크쇼를 18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람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도 표정은 속이지 못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입술을 믿지 말고 행복해서 저절로 웃음 짓는 표정을 믿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밥해 먹을 쌀 없으면 라면 먹자. 한 달에 한 상자씩 내가 1년에 라면 12상자 보내줄게. 후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악물고 힘든 조건에서 경력을 열심히 쌓은 후배는 마침내 원하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제 후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우리 스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랑하는 스타에게 팬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를 겁니다. 사람의 입술은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표정은 속이지 못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입술을 믿지 말고 행복해서 저절로 웃음 짓는 표정을 믿어야 하더라고요. 뒤가 더 중요해. 가까워지는데도 말이 큰 몫을 하지만 멀어지는데도 말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경험은 차차 털어놓고 먼저 아침 방송을 진행할 때 기억부터 얘기할게요. 짠돌이 짠순이 편에 출연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전화로 통화를 하면 끝인사를 하자마자 종료 버튼을 누른다고요. 지금처럼 문자나 톡을 주고받기보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더 많고 통화
무제한 요금제도 없던 때였지요. 1초라도 빨리 끊어야 요금이 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화 요금은 절약되겠지만 야박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정이 느껴지는 끝인사를 좋아하거든요.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끊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다가 마지못해 한쪽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 말이에요. 마치 동구박까지 배웅 나와서 떠나는 사람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들어주는 고향 식구 같은 작별 인사라고나 할까요? 용건이 끝났다고 뚝 끊어버린다면 저로서는 삭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난 뒤 상대가 끊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봐야 1초나 2초니까요. 딱 한 번 이런 습관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바로 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함께 일하던 팀 제작진이 주말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 작업이 끝난 후에 소소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업무 후의 일과라서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마음 마뜩 짠했지만 서로 상황을 조율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던 제 귀에 제작진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끊을까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저의 반응을 묻는 다른 제작진에게 통화를 마친 제작진이 대답하는데 존중이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옮기기 민망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는 대화 내용을 본의 아니게 몇 초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일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구나. 실망했습니다. 하긴 뭐 없는 데선 임금님의 욕도 한다는데 저를 두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못했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른 핑계를 대며 다음 시즌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뿐만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나 톡을 잘못 보내 시겁한 적이 있으시죠?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 톡인 줄 알고 선배가 아니라 친구인 줄 알고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도리가 없죠. 얼른 죄송하다는 문자나 톡을 보내는 수밖에요. 죄송합니다. 톡이 잘못 갔네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점점. 이렇게라도 사과를 해야겠죠? 잊지 마세요. 앞도 중요하지만 뒤는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며 거친 말을 하면 언제나 나에게 돌아옵니다. 평판이라는 이름으로요. 평판이 무서운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 뒤를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가까워지는데도 말이 큰 몫을 하지만 멀어지는데도 말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앞도 중요하지만 뒤는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거친 말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평판이란 이름으로요.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순한 사람이 화를 내니 정말 무섭더라.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근거는 몰라도 경험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소 조용조용하고 말없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순한 사람이란 잘 참는 사람을 뜻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무조건 참는데 익숙해진 사람. 그들은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무조건 참는데 익숙해진 사람. 그들은 그렇게 참다 참다 폭발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으로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러는 건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한번 무섭게 화를 내고 나면 순한 사람이라도 평판도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서먹서먹해지죠. 여태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 날아가는 건 물론 부딪히거나 싸우기 싫어 애써 누그러뜨린 자신의 마음도 안 좋을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나와 산을 덮어버리죠. 그렇듯 한순간에 감정이 터져버리면 마그마에 덮인 풀과 나무가 죽어버리듯 자신의 마음도 화상을 입을지 몰라요. 한 번에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감정의 변화를 알아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이라고 하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인내심 단계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한여름 땡볕에 10분을 기다렸다.
그때가 1단계라고 해보면 기준이 정해질까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번번이 약속에 늦어서 늘 내가 먼저 기다린다면 2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 어디쯤 왔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2단계인데 친구가 곧 도착한다는 톡만 보내고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3단계. 아이스 커피나 마시며 기다리려고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에 갔는데 대기하는 줄이 끝도 안 보인다면 4단계. 땡볕 아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왔는데 알고 보니 통신장애로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금밖에 안 된다면, 계좌 이체마저 안 된다면 5단계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인내심의 임계점은 다릅니다. 나는 5단계까지밖에 못 참는다면 도착할 친구에게 화를 벌컥 낼 확률이 매우 높겠죠. 물론 번번이 늦은 것은 잘못했지만 3단계 정도의 화를 예상했던 친구는 5단계 폭발 앞에 당황할 겁니다. 언성을 높이다가 다시는 보지 말자며 영영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상승해온 과정이지만 친구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내 감정의 변화 단계를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2단계에서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커피값이 얼만데 뭐하러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커피값이야 알바를 해서라도 벌 수 있지만 틀어져 버린 친구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벌컥 화를 내는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느껴지는 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전에 경보음이 울릴 때부터 내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세요. 지금 2단계야. 근처 커피숍에 가요.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감정의 변화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연습은 순한 사람들이 타인과 공존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경험은 당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거절도 천천히. 화를 내기도 쉽지 않고 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면요. 그게 돈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사회생활 걸음마를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재테크 기초 상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어요. 화면을 보기 전 스튜디오에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이런저런 논의 끝에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아직 재테크를 할 줄 몰라서 통장 관리를 엄마가 하고 계셔. 용돈을 모아서 얼마까지는 빌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그 액수는 형편껏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돌려받지 못해도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재테크 전문가도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난감할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까 싶잖아요. 가진 돈이 없으면 꺼와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비행 중 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호흡기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보호자가 먼저 호흡기를 쓰고 나서 어린이에게 호흡기를 씌워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살리겠다며 거꾸로 한다면 어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어린이도 보호자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만 앞서서 내 처지를 잊은 채 친구 일에 나선다면 친구도 나도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부탁받은 상황에서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때 저도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였던 건지 도무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소소한 부탁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까지 물론 다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가진 시간과 재능에는 한계가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저도 부탁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럴 일이 생기면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내거든요. 상대도 그럴 테니 되도록 들어주려고 했죠. 시간
시간도 꼬이고 일정도 힘들어지고 몸도 고단해지고 짜증도 났습니다. 아침 생방송이 끝나고 가볍게 차 한잔하는 자리에서 마침 출연하던 정신과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쩌면 좋겠냐는 제 질문에 5초도 안 걸려 답을 주셨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모두 너와 같지는 않다. 너는 그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부탁하고 거절당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너 아니면 A, A가 안 되면 B에게 부탁한다. 너는 A, B, C 중 하나일 뿐이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말뿐일 때가 많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상황이 안 되면 바로 거절해라. 그 사람은 곧바로 다른 데 연락할 것이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부드러운 거절 방법은 바로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을 받는 즉시 대답해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상대가 말하지요. 내일 오후까지 답을 달라고. 다음날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한두 시간 후 저는 거절의 문자나 톡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을 드려야 다른 분을 섭외하실 것 같아요. 그럼 행사가 잘 치러지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완곡하지만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답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절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니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거절을 조심스레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날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교과서를 접하거든요. 방송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쥐게 되는 나만의 교과서, 바로 방송 원고입니다. 좋은 원고를 써주시는 작가님들 덕분에 라디오 원고를 읽으면서 감성을 키웠고, 토크쇼 원고를 훑어보며 인생을 배웠고, 다큐멘터리 원고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EBS에서 사회심리 실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제작했는데, 나레이션을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그리 붐비지 않은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갑자기 실험맨이 하늘에서 쓱 올려다 봅니다. 손을 이마에 갖다 대면서 뚫어지게 한 것을 봅니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가고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내내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마치 저 하늘에 무엇이 있다는 듯 UFO라도 나타났다는 듯 계속 응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고 상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뭘 보는 거지 싶어 실험매를 한번 보고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실험맨을 보고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보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따라합니다. 심지어 몇몇은 신호가 바뀌는데도 건너가지 않고 계속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기요, 저 하늘에 뭐가 있나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다른 실험맨들이 나와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10번이면 10번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의 심리를 거울 세포 이론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거울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모방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나 역시 슬며시 입꼬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반대로 상대방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할 때 나만 웃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학습을 해온 것도 거울세포의 작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말 중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무한애동하는 사람의 심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플루언서 아닐까요?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여러모로 조심해야 했다면 지금은 각종 SNS나 1인 방송으로 수많은 팔로워나 구독자들이 지켜보는 인플루엔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그래야 할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100만 구독자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이런저런 말을 생각나는 대로 막 했는데 어느덧 100만 명이 넘어가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훨씬 더 조심해서 말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플루엔서라는 호칭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요. 방송 일을 하면서 제가 저만의 교과서인 방송 원고를 통해 조금씩 깨우쳤듯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도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각자 서로의 거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갈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책 올려주시고요. 나와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